어떻게 이런 결혼이 가능한 걸까? 아버지의 사업 실패, 50억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조건으로 재벌가의 바보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재벌가 바보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나에게 누나라고 부르던 그는 신혼 첫날 밤이 되자 전혀 다른 눈빛이 되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 의미심장한 말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담장위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J 임영훈입니다.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간단한 인사, 이야기에 대한 감상평, 하고 싶은 말, 어떤 것이든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아입니다. 28살이고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백가의 며느리가 되었거든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딸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도서관 일은 제게 딱 맞았어요. 조용한 곳에서 책들 사이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아침 차려드리고 8시 반에 집을 나서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석 달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서아야,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우면서도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네, 아버지. 거실로 나가니 아버지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셨습니다. 앉아라.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회사가. 아버지께서 말을 시작하시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망했다.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니요. 아버지께서는 평생 그 회사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저 믿고 맡겨두었을 뿐이었어요. 50억이다. 그 숫자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혔고 내가 보증 선 것들도 있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아야,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하다. 그때까지도 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큰 빚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인상이 날카로우면서도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뒤따라 젊은 남성 한 명이 더 나왔어요. 윤만식 사장님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으셨어요. 백 회장님. 그분이 바로 백 회장님이셨습니다. 제가 이름만 들어본 그 유명한 재벌가의 수장이셨어요. 그런 분이 왜 저희 집에 오셨을까요? 실내에서 얘기하죠. 저는 차를 준비해드리고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빚을 갚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그럴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백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희 집 아들과 따님이 결혼하시면 모든 빚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이라니요.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과요. 물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와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백 회장님께서는 저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지우는 좀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치렀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했어요. 신랑 측에서는 백 회장님과 몇몇 친지분들이, 저희 쪽에서는 아버지와 친척 몇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신랑인 백지우를 처음 본 건 그날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표정이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지우입니다. 오늘부터 서아 누나의 남편이 되었어요. 29살인데 저를 누나라고 부르더군요. 말투도 정말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좀 순진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백가의 본저로 갔습니다. 정말 큰 저택이었어요. 제가 살던 작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서아야, 이제 내 방이야. 지우가 저를 안내해준 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는 어디서 주무세요? 저는 옆방에서 자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같은 방을 쓰기엔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녁 식사는 백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긴 식탁에 저희 3명만 앉으니 더 어색했어요. 서아야,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거라. 백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지우는 계속 음식만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 쪽을 보며 웃어주곤 했어요. 정말 순진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하루에 벌어져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서아야, 나야?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어요.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요? 그런데 지우의 표정이 낮과 달랐습니다. 어린아이 같던 눈빛이 사라지고 뭔가 날카로운 것이 느껴졌어요. 들어가도 될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쨌든 남편이니까요. 지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순진한 톤이 아니라 좀 더 낮고 진중했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우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낮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 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아야. 네?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을 하는 지우의 표정에는 낮에 보았던 순진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깊은 의미가 담긴 미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지우는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낮과 밤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야.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생각했던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더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 그 밤이었습니다. 결혼 이튿날 아침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낯선 방을 밝혔어요. 저는 어젯밤 일을 떠올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의 그 이상한 말과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 하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내려가니 지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그 순진한 아이 같은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서아 누나, 안녕하세요. 지우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어젯밤과 달리 밝고 경쾌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거든요. 누나,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저는 누나랑 재미있는 거 하고 싶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젯밤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백 회장님 없이 저희 둘만 했어요. 지우는 계속 제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누나는 뭘 좋아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아, 그리고 레고도 좋아해요. 레고요? 네. 누나도 같이 만들어요. 성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요. 정말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29살 남자가 레고 이야기를 그렇게 신나게 할 수 있다니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 순진한 사람 같았거든요. 오후에 지우는 거실에서 실제로 레고를 꺼내 놓았습니다. 정말 큰 상자였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앉아서 열심히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누나도 같이 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레고를 조립하는 모습을 보니 놀라웠어요. 정말 빨랐거든요. 마치 설계도를 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 씨는 레고를 자주 해봤나 봐요. 네. 어릴 때부터 했어요. 아버지가 사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블록들을 다시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부셔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우는 다시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설계도를 보지도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니 원래 설계도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라요. 지우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단순히 취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지우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누나, 오늘 거실에서 자요. 거실에서요? 네. 이불로 텐트 만들어서 캠핑하는 것처럼요.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너무 신나게 말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지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지우가 이불로 텐트를 만드는 실력이었어요. 마치 건축 설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 쿠션과 담요, 의자를 이용해서 정말 멋진 텐트를 만들었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넓고 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요?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혼자 있을 때 이런 거 만들어서 숨어 있곤 했거든요. 지우의 목소리에 뭔가 서글픈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외로웠나 보다 싶었어요. 텐트 안에 누우니 천장이 바로 보였습니다. 지우는 제 옆에 누워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 별 보이죠? 천장에는 별이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기 저 별은 북극성이에요. 길을 잃었을 때 따라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우 씨는 별에 대해서도 아네요? 조금 알아요. 책에서 본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지우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피곤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지우에게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잠꼬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파동 방정식의 해는 델타 제곱 다시 알파 2200승의 세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우가 수학 공식을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복잡한 거였어요. 해양층의 밀도 차이는 온도와 염분 농도에 의해 결정되며 이번에는 바다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책을 접했지만 지우가 말하는 건 정말 고급 수준이었어요. 지우 씨? 저는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계속 자고 있었어요. 여전히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관찰자 효과는 이번에는 물리학 용어였습니다. 저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낮에 그토록 순진하게 굴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우를 깨워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깨웠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어떡하죠? 어젯밤처럼 말이에요. 생체 신호의 패턴 분석 결과 의학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29살 남자가 어떻게 이 모든 분야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지우를 관찰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계속 전문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심해 탐사에서 압력 보정 계수는, DNA 서열 분석의 오류율은, 경제학에서 균형점 이론은, 정말 다양한 분야였습니다. 과학, 의학, 경제학까지.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지우는 절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더 지나자 지우의 중얼거림이 멈췄습니다. 다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지우가 일어났을 때 저는 어젯밤 일을 물어볼까 망설였습니다. 누나 잘 잤어요? 지우는 여전히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그 전문적인 말들이 정말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맞나 싶었습니다. 지우 씨는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꿈도 안 꿨어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텐트를 정리하던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누나, 혹시 제가 잠꼬대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건가요? 조금. 아, 그럼 시끄러웠겠네요. 죄송해요. 지우가 미안해하는 모습은 정말 순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해요? 아니요. 전혀 기억 안 나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무의식적인 일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후에 지우는 또 레고를 가지고 놀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일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지우를 관찰했어요. 레고를 조립하는 동안 지우는 정말 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뭔가를 깊게 생각하는 표정을 짓곤 했어요. 그럴 때만은 어젯밤의 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우 씨는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아니요. 저는 공부 못해요. 책 읽는 것도 어려워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젯밤에 그렇게 전문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분명히 숨겨진 면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낮에는 순진한 아이처럼 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런 척을 하는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도 지우와 함께 텐트에서 잤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지우가 또 그런 말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역시나 새벽이 되자 지우의 입에서 다시 전문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천체 물리학에서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은,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지우가 이런 말을 할 때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깊고 더 차분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우에게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낮에 순진한 지우와 밤에 천재적인 지우가 말이에요. 아니면 지우가 일부러 바보인 척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모든 의문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백지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나면서 지우의 잠꼬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단순한 전문 용어가 아니라 뭔가 절박한 감정이 담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이 무서워요. 새벽 3시쯤 지우가 갑자기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잠든 상태였지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숨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우의 손이 허공을 헤집었습니다. 뭔가를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지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우 씨 꿈꿔요. 교수님, 실험이 잘못됐어요. 중단해야 해요. 갑자기 지우가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지만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정말 생생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 씨, 저는 좀 더 강하게 지우를 깨웠습니다. 그제야 지우의 눈이 떠졌어요. 하지만 한동안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서아, 누나, 꿈꾸셨어요. 괜찮아요.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무서웠어요. 무슨 꿈이었는데요? 기억 안 나요. 그냥 물이 무서웠어요. 지우의 손에서 식은땀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꿈을 꾼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깼으니까요. 저는 지우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교수님이나 실험 같은 말을 한 게 신경 쓰였어요. 단순한 악몽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물어보니 역시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한테 무슨 일 있었나요? 악몽 꾸셨어요. 아, 그랬구나. 누나가 깨워주셨어요? 네. 고마워요. 지우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백 회장님의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후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품격 있는 외모의 중년 여성이셨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고 고급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대답 대신 지우를 바라보셨어요. 지우야, 어떻게 지내니? 좋아요, 어머니. 서아 누나가 잘해줘요. 그래, 다행이네. 어머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어머님을 따라 응접실로 갔습니다. 마주 앉으니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지우가 밤에 잠을 못 잔다던데? 간혹 악몽을 꿔요. 그럴 때 어떻게 하니?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우의 잠꼬대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깨워서 달래드려요. 그래, 그럼 됐다. 앞으로는 그냥 놔둬라. 네? 어머님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악몽 꾸는 사람을 그냥 놔두라니요. 지우는 어릴 때부터 그랬단다. 괜히 깨우면 더 힘들어해.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금방 나아질 거야. 어머님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지우의 누나가 집에 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지우와는 달리 매우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누나 백유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아예요. 유진 씨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요즘 어때? 좋아요, 누나. 서아 누나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그래? 밤에는 잘 자고? 유진 씨가 묘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꿈 꿔요. 어떤 꿈? 기억 안 나요. 유진 씨는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서아 씨, 잠깐 얘기할까요? 저는 유진 씨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지우가 말썽 피우지는 않죠? 아니에요. 정말 순한 분이에요. 다행이네요. 사실 지우는
조금 특별한 아이예요. 유진 씨의 말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특별한가요? 그냥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요. 그런데 유진 씨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지우 씨가 밤에 이상한 말 한 적 있나요? 이상한 말이요? 잠꼬대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우의 가족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이상했거든요. 가끔 중얼거려요. 어떤 내용인지 들으셨어요? 유진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잘 안 들려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그냥 무시하세요.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이니까요. 유진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주의 깊게 지우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어요. 지우가 악몽을 꾸며 중얼거린 내용이었습니다. 박사님, 데이터가 이상해요.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실험체가 반응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연구소로 돌아가야 해요.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실험, 데이터, 연구소. 지우가 과거의 연구원이었다는 걸 암시하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절대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우가 정원에서 놀고 있는 동안 저는 그의 방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방 안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리나이 방 같았어요. 레고, 그림책, 색연필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을 열어보니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맨 아래 서랍에 낡은 사진첩이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시절 지우의 모습이 나왔어요. 정말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몇 장 더 넘기니 학창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지우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우의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눈빛이 날카롭고 지적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넘기니 대학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실험복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지우의 모습도 있었어요. 정말 진지한 연구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찾던 답을 발견했습니다. 해양연구소 간판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는데 그 중에 지우가 있었습니다. 뒤에 글씨로 2019년 해양생태계 연구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지우는 연구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진 속 지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웃고 있었는데 지우만 굳은 표정이었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아 누나? 갑자기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사진첩을 재빨리 서랍에 넣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지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네, 청소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도와줄게요. 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과거의 해양연구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바닷물이 검게 변해요. 모든 게 죽어가요. 제발 실험을 중단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박 교수님,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이번에는 더 절절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왜 물을 무서워하는지, 왜 연구나 실험에 대한 악몽을 꾸는지 말이에요. 분명 과거에 큰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지우는 지금의 모습으로 살게 된 거겠죠. 하지만 가족들은 이 모든 걸 숨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진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미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알고 있는 백지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진짜 지우는 뛰어난 연구원이었고, 지금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기억을 잃은 건 아닐까요? 어쨌든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 남편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결혼한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지우와 함께 친정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드리려고 했거든요. 서아야, 괜찮겠니? 아버지 뵙는 거 부담스럽지 않아?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도 지우 씨 뵙고 싶어 하세요. 그럼 다행이에요. 저 긴장돼요. 지우는 어린아이처럼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29살 남자가 장인을 뵙는 게 그렇게 떨릴까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친정 근처 골목길에서였습니다. 한 여성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데 옷차림이 초라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분 왜 저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요. 저는 지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정이 있겠지만 함부로 개입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우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빨리 가요. 하지만 지우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서더군요. 지우 씨. 지우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어떻게 된 일이세요? 지우가 여자 앞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아기가 많이 아파요. 여자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품에는 작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픈데요? 심장이 안 좋대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300만 원만 있으면.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지우가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우 씨, 잠깐만요. 저는 지우의 손을 막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기의 상태를 자세히 보니 숨소리가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정말 아픈 아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요. 왜요? 아기가 아픈데. 지우 씨, 아기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자에게 말하자 여자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믿지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확실해졌어요. 아이는 자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요. 이 아기는 그냥 자고 있는 거네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기가 얼마나 아픈데?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기가 깼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엄마를 바라보더군요. 지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아기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잠깐만 잤을 뿐이에요. 정말 아픈 거라고요. 여자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통이 났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기는 멀쩡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감히 누가? 가요, 지우 씨.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여자가 뭔가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한참 걸어온 후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었을까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네. 사기였어요. 아기가 아픈 줄 알았어요. 지우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믿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더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정말 아픈 아기들도 있을 텐데. 지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의 지우는 세상의 아기를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시에 걱정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지우 씨,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말해줘요. 왜요? 나쁜 사람들이 지우 씨를 속일 수도 있어요.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왜 저를 속여요? 돈 때문이에요. 착한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으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친정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지우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지우야, 우리 서아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서아 누나 잘 지켜드릴게요. 지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일은 금세 잊은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뭘요?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서아 누나가 저를 지켜준다는 것도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우의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지우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과거에 뛰어난 연구원이었을지도 모르고 무슨 사고로 지금 같은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현재의 지우였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세상의 아기에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천천히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우의 아내가 된 이유는 아버지의 빚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게 된 거였어요. 지우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있었지만 낮에는 정말 해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지우를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우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우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지우가 또 악몽을 꾸며 중얼거렸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우를 더 꼭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만 들었어요. 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지우는 거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백 회장님이 일찍 들어오신 건가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 백유라라고 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음성이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어요. 29살 정도로 보이는데 정말 세련된 외모였습니다.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아예요. 아, 지우의 부인이시군요. 유라라는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품평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예의상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던 지우가 유라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유라. 누나?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뭔가 무서운 걸 본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지우야. 유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뒤로 물러나면서 레고 블록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왜 여기 와요? 인사드리러 왔지. 새 부인한테 말이야. 유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도전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와 어떤 사이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의 반응을 보니 단순한 지인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떤 사이냐고요? 유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지우의 약혼녀였어요. 아니, 약혼녀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에게 약혼녀가 있었다고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약혼녀요? 네. 2년 전까지는 말이에요. 유라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지우는 여전히 구석에 서서 유라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운 걸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우가 이렇게 됐으니까 야코는 파기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유라가 말하는 이렇게 됐다는 게 지우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라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님이나 시아버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나 봐요? 무슨 말씀이요? 지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지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하지 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지우의 목소리에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말리고 있었어요. 지우야, 진실을 숨기는 게 좋을까? 유라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잔인해 보였어요. 서아 씨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자기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말이야. 무슨 뜻이세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 그 사고 때문이야. 유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사고요? 유라야, 그만해라. 갑자기 시어머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유라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왜 왔니? 인사드리러 왔어요. 새 며느리분께요. 인사는 다 한 것 같은데?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라를 내보내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유라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서아 씨,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유라가 명함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지우의 진짜 과거가 궁금하시면 말이에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유라가 떠난 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시어머님은 굳은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지우야, 괜찮니? 시어머님이 지우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무서웠어요. 유라 누나가 무서워요. 지우가 어린아이처럼 시어머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괜찮다. 이제 갔으니까. 시어머님이 지우를 달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라가 대체 누구이길래 지우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어머님, 유라라는 분이 누구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시어머님이 애매하게 답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약혼녀였다고 했는데요. 그런 얘기는 신경 쓰지 마라. 이미 지난 일이니까.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사고라고 했는데 무슨 사고였나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지우의 아내인데. 아내라고 해서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건 아니야.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지우의 과거에 대해서, 그가 왜 지금 이런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지우는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자꾸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어요. 지우 씨, 괜찮아요? 유라 누나가 또 올까봐 무서워요. 왜 무서워해요? 지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 누나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무서운데요? 기억 안 나요. 그냥 무서워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 같았지만 본능적으로 유라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더 심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유라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실험을 중단해요. 위험해요.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생생하고 절절했어요. 저는 지우를 깨우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유라가 모든 걸 망쳤어.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바다가 검게 변해가.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어. 지우의 말을 듣고 있자니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해양 연구와 관련된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에는 유라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우는 그 사고를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로 인해 지금의 상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현관 쪽을 불안하게 바라보곤 했어요. 저는 유라가 준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백유라. 그리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오션 바이오테크라는 해양생명공학 회사였습니다. 역시 지우의 과거와 연결되는 고리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지우를 제대로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그의 과거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라는 여자가 왜 지우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했어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일 줄은요. 유라가 다녀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미식거렸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지우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과 유라의 등장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우 씨,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요? 지우가 레고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병원에 잠깐만요. 어디 아파요? 같이 갈까요? 지우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저는 지우를 달래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앞에 서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축하드려요. 임신 4주차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임신이었어요. 건강한 태아고요.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주의사항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온통 임신이라는 사실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지우와의 아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어디 아픈 거 아니죠? 괜찮아요.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습니다. 지우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요. 지우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지우 씨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지우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지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긴장하며 지우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정말요? 네. 지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방 안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깊게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몇 주 차예요? 4주요. 입덧은 심해요? 지우의 질문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어서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입덧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텐데요. 조금 있어요. 그럼 찬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엽산도 꼭 챙기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그냥 어디서 들었나 봐요. 지우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그 전문적인 조언은 단순히 어디서 들었다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어요. 카페인도 줄이셔야 하고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지우가 계속해서 임신 중 주의사항들을 나열했습니다. 마치 의학 교과서를 읽는 것 같았어요. 지우 씨,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자세히 알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지우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백 회장님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회장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래, 좋은 일이다. 지우도 이제 아버지가 되는구나. 지우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요? 그렇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우가 아빠가 되는 거야. 제가 아빠요? 지우가 신기한 듯 자신의 배를 만져봤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지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서아야, 괜찮아? 지우가 다가와서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평소와 달리 자연스러웠어요. 조금 어지러워요. 수분 보충을 잘하셔야 해요. 탈수되면 더 위험하거든요. 또다시 전문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차분했어요. 지우 씨, 혹시... 네? 의학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지우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전 공부 못해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건 그냥 어디서 들었나 봐요. 지우가 다시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지우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지우의 잠꼬대는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신경관 형성이 중요해. 엽산 섭취량을 늘려야 해. 태아의 심박수가 분당 150회 정도는 되어야 정상이야. 양수 검사는 15주 이후에 하는 게 안전해. 모두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의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우는 과거의 의사였거나 최소한 의학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였습니다. 지우가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혼자 가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가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순진한 지우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을 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며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심박수도 정상이고. 그때 지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신경관이죠? 형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의학을 공부하신 적이 있으세요? 지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지적이네요. 신경관 형성이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저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의학 공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정말로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요. 지우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우를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지우는 평소처럼 순진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잠든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아의 발달 단계를 보면 8주 차에는 모든 주요 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해. 임신성 고혈압의 위험 요소는 조기 진통의 징후를 놓치면 안 돼. 이번에는 산부인과 전문 지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 수준의 지식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우의 임신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조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아이의 존재가 지우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지식과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평소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서아야, 혹시 제가 이상한 말 한 적 있어요? 어떤 말이요? 어려운 말. 제가 모를 것 같은 말들 말이에요. 지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있어요. 어떤 말들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의학적인 얘기들이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지우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왜요? 모르는 제가 나올까봐요. 지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우가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는 게 무서운 거였어요. 괜찮아요. 저는 지우 씨를 지켜드릴 거예요. 정말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지우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우의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아야, 지우가 요즘 어때? 평소와 별다를 게 없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우의 변화에 대해 말하면 또다시 모든 걸 숨기려고 할 것 같았거든요. 정말? 이상한 말 하지 않아? 아니요. 시어머님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날 밤 지우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위험해. 실험실에서 노출된 화학물질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유라야, 그 실험은 정말 위험해. 임신한 상태에서 하면 안 돼. 이번에는 임신과 실험이 연결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라의 이름이 나왔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우와 유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이의 존재가 지우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고, 그 기억 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지우와 우리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임신 6주차가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태교용 음악을 들으며 쉬고 있었어요. 지우는 옆에서 아기용품 카탈로그를 보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아기 옷 정말 작네요. 이런 게 사람이 입는 거예요? 지우가 카탈로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님이셨어요. 서아야, 지금 어디니? 집에 있어요, 어머님. 지우랑 같이? 네.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당장 해변으로 와라. 북쪽 끝 절벽 근처로. 네? 왜요? 지우 아버지가 거기서 쓰러졌다. 빨리 와야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니요. 지금 가겠어요. 전화를 끊고 지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빨리 가요. 우리는 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에서 지우가 계속 불안해했어요. 왜 아버지가 그 해변에 가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빨리 가요. 차를 몰며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백 회장님이 평소에 그런 곳에 가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도 평소보다 컸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님을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아버지! 지우도 백 회장님을 부르며 해변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때 절벽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건 시어머님이 아니었어요. 백유라였습니다. 유라 씨?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유라가 여기에 있을까요? 올라와요. 빨리. 유라가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우와 함께 절벽길을 올라갔어요. 절벽 위에 올라서자 유라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백 회장님도 시어머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유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 목소리 흉내내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유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까지 시어머님과 비슷하게 바꾸면서요. 당신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보 같은 지우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임신한 몸으로 직접 왔네요. 유라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지우가 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유라를 보며 떨고 있었어요. 유라 누나, 왜 이래요? 지우야,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기억해? 기억. 뭐가요? 3년 전 해양연구소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유라가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더욱 뒤로 물러났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유라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뭐해요? 네가 사라지면 지우가 모든 걸 기억할 거야. 유라가 저를 절벽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아래로는 거친 바다가 보였어요. 그만해요. 지우가 소리쳤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네가 나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아니라 말이야.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절벽 끝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거셌어요. 3년 전 우리가 함께 진행하던 실험이 있었지. 그런데 너는 위험하다며 중단하자고 했어. 유라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험은 혁신적이었는데 네가 망쳤어. 그리고 그 사고로 너는 지금 이 꼴이 됐잖아. 사고가 뭐예요? 지우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기억 안 나? 실험실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머리를 다친 거 말이야. 그 순간 지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 이제 기억나지? 유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바보가 되니까 나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 실험 실패의 책임까지 말이야.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발밑의 절벽이 너무 위험했어요. 복수라기보다는 정리하는 거지. 유라가 저를 더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는 헤엄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파도가 거세서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지 의문이었어요. 그때 위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지우가 절벽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이 날카로웠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유라, 넌 정말 미쳤구나. 지우의 목소리가 낮고 진중했습니다. 평소에 그 어린아이 같은 톤이 아니었어요. 지우야, 드디어 깨어났네? 기억 다 났어. 네가 얼마나 위험한 실험을 강행하려고 했는지 말이야. 지우가 유라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뭐해? 서아를 구하러 가. 바다에? 너 물 무서워하잖아. 그래도 가야 해. 지우가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바닷물에 빠진 지우가 저를 향해 헤엄쳐 왔습니다. 그런데 헤엄치는 모습이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파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조류의 방향도 계산하며 최적의 경로로 오고 있었어요. 지우 씨, 괜찮아. 곧 도착해. 지우가 저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저를 안정된 자세로 만들었어요. 숨 고르고 내 말대로 해. 지우의 지시가 정확하고 확실했습니다. 평소에 그 순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파도가 올 때는 숨을 참고 내려갈 때 숨 쉬어. 네. 저는 지우의 말을 따랐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지우는 파도와 조류를 완벽하게 계산하며 저를 해변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치 해양학자 같았어요. 해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지우가 저를 모래 위에 눕히고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서아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 않았어요. 성숙하고 지적인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우 씨,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응, 다 기억났어.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평소와 달리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때 절벽 위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나 봐요. 경찰들이 유라를 체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라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차분했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게요. 응급차가 와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우가 계속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기는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 아기는 강해. 지우의 말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저도 심한 외상은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임신 초기라 더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안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실에서 지우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우 씨, 정말 기억이 다 돌아온 거예요? 응. 해양생물학자였던 것부터 유라와의 일까지 전부 다. 그럼 지금까지는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던 거야. 정확히는 트라우마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이었어. 지우가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유라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위험한 실험을 강행하려고 했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험이었지.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 실험실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그래서 기억을 잃은 거구나. 응. 그리고 가족들은 내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숨겼던 거야. 저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지우가 왜 물을 무서워했는지, 왜 연구나 실험에 관한 악몽을 꾸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를 구하면서 모든 게 돌아왔어. 저 때문에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아마 극한 상황에서 본능이 깨어난 것 같아. 너와 우리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든 걸 되돌려 놓았어. 지우가 제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라는 처벌받을 거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새로운 시작이요? 응. 진짜 부부로서 말이야.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어요. 지우 씨, 앞으로는 서아라고 불러도 될까? 이제 정말 남편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지우가 달라진 지금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순수한 모습도 그리울 것 같아요. 그런 면도 내 일부였으니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야. 지우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순수함과 현재의 성숙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이제는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담당 의사가 지우를 정밀 검사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모든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감탄했어요. 해리성 기억상실증이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문데 강한 감정적 충격이 오히려 치료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정말 든든했어요. 선생님, 혹시 재발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정된 정신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오후에 백 회장님과 시어머님이 병원에 오셨어요. 두 분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지우야, 정말 다 기억나니? 백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버지. 모든 걸 기억해요. 지우의 대답에 백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가족들이 저를 지켜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우가 백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님은 한동안 말씀을 못하시더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서아야. 네, 어머님. 정말 고맙다.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를 지켜줘서, 우리 손자까지 안전하게 지켜줘서.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아니야. 네가 아니었다면 지우는 영원히 그 상태로 살았을 거야. 시어머님이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며느리구나.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틀 후 퇴원했을 때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없었어요. 지우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 같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예전에 사용하던 연구 자료들을 꺼냈어요. 서아야, 이거 봐. 지우가 오래된 논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쓴 해양 생태계 보호에 관한 논문이야. 정말 대단한 연구를 하셨구나.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물론 가족과 함께.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상처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유라의 재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어요. 안 좋은 일은 이제 끝이야. 지우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말 끝일까요? 응.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 그날 밤 지우가 제 배에 귀를 대고 말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지우가 했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지우 씨, 그때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야 라고 하셨을 때, 그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나 봐요. 언젠가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될 거라는 걸.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나도 그래. 정말 사랑해.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 몰랐어요. 서아야. 네.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지우 씨를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우리는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빚이 모두 정리되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 보이셨어요. 서아야, 행복하게 사니?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아버지가 너한테 큰 짐을 지워줬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우와 만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지우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서아야, 우리 정식으로 신혼여행 가지 않을래? 신혼여행이요? 아직 아기가 안정기 전이니까 가까운 곳으로. 제주도는 어때? 좋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괜찮을까요? 이제 무섭지 않아? 오히려 그리워. 지우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바다는 내 인생의 일부니까. 피할 이유가 없어. 일주일 후,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진짜 신혼부부처럼요. 바닷가에서 산책하며 지우가 말했습니다. 서아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숨기지 말자. 네. 약속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진실만 말해줄 거야. 어떤 진실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말이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 계약 결혼으로 시작해서 진짜 사랑으로 끝나는. 지우가 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난 거야. 신기하지? 뱃속 아기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 느낄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아야.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싸며 불어왔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은 바다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지우는 해양연구소에 복귀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거절했어요. 왜요? 좋은 기회인데. 가족이 더 중요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집에 있고 싶어. 지우의 우선순위가 확실했습니다. 그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시작해볼까 해. 환경보호 관련 논문을 써서 기여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서아도 도와줄래? 자료 정리 같은 거 말이야.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네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집에서 연구를 하고
저는 태교에 집중하며 지우를 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아야, 우리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확신해. 뭘요? 우리가 평생 함께 할 거라는 걸.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지우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고, 저도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우 씨. 응? 우리 정말 잘 될 거죠? 당연하지. 이미 잘 되고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행복을 알게 해줘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을 거예요.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그 하루를 만들어 갈 거예요. 진짜 가족으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부담 없이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멋진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겠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장위 라디오의 DJ 임영훈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놀러와주세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